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생생법률쇼에서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니까 많은 참여 바라고요. 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계속해서 생방송 시간 동안 열어둘게요. 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송득범 변호사님과 함께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그런 유익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부터 미리 살펴볼까요? 돈 빌려가서 잠적한 전 남자친구. 건물주가 나가래요. 위기의 가족. 세입자가 사라졌어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역시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 제시가 될지 계속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일상회로 함께합니다. 자, 오늘 어떤 법률 상식 알아볼까요? 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악영향을 끼치지만 끊기도 힘든 바로 담배, 즉 흡연과 흡연 구역에 관하여 법률 상식에 대해 오늘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제 나이가 나오긴 하는데 예전에는 네. 좌석버스 타면은요. 그러면 그 앞에 아예 재떨이가 부착이 되어 네, 있었거든요. 어릴 때 기억나시죠?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억나는 것 같다고요? 전 정확히는 안 돼. 네. 네. 자, 이렇게 담배 피는 분들도 있었는데 정말 요즘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정도로 흡연 구역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이웃집의 흡연으로 인해서 좀 괴로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민건강진흥법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내부 공용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금연구역에 대한 지정을 신청하면요, 지방자치단체장, 즉 뭐 특별자치, 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흔히 알고들 있는 금연아파트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 위에 정해진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국민건강진흥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근데 네. 이는 위에서 언급드린 대로 아파트 내부의 공용 공간, 즉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가령 각 거주자의 전용 공간, 이를테면 아랫집 거실, 베란다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흡연에 대해서는 우리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니까 과태료 부과해 주세요, 아니면 이제 금연하도록 해주세요라고 강제할 수 있지는 법률상으로는 아닌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네. 법적으로는 또 전혀 뭐 사실 효력이 없는 거네요. 그럼 금연 아파트라 해도 네. 그러면은 층간흡연을 그냥 당하고 있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간접 흡연이 더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민법에서 일부 규율하는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민법의 규정을 보면 민법 제 217조에서는 매연, 액체, 음향 등으로 이웃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일견 아래층의 담배 연기에도 이 조항을 들어서 흡연 연기가 올라온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해요. 뭐냐면 기준의 모호함인데 법률 용어로는 이제 수인 한도라고 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고 참아야 하냐 이걸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현실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이제 문제로 이제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간접 흡연을 한 사람이 누군지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그 층간 흡연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분쟁을 막기 위한 좀 방법이 네. 없을까요? 사실 이것 때문에 되게 골머리 앓는 네.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일반적인 규정으로 이제 민법을 설명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제 아파트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냐.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에서 층간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 뒀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에서는 간접 흡연의 방지라고 해서 1항에서는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다음에 2항에서는 관리주체에게 간접 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관리주체가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또 3항 이하에서는 권고에 협조해야 되는 의무 4항에서는 예방교육 등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간접 흡연의 피해를 보고 있는 입주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 보통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곳이 되겠죠. 그래서 흡연을 신고하게 되면 관리 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입주자 세대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하실 수 있고요. 다음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 흡연 중단 그리고 금연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겁니다. 동시에 모든 입주자에게 간접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할 의무를 부여해 두었고요. 그다음에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는 관리주체 공고에 대해 협조할 의무를 해당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 권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제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법률상 한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권고 사항일 뿐 전용 공간 내에 흡연을 강하게 규제하는 근거가 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고요. 입주자들은 간접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면 되고 가해 입주자에 대해서는 권고에 협조하면 되도록 정하고 문헌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규정만을 근거로 실제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흡연자의 양심에 달려 있는 문제 같은데 네. 그 많은 흡연자분들은 또 층간 흡연의 피해를 우려해서 흡연 구역을 주로 이용을 하시잖아요. 대부분이 사실은. 근데 이 대중 공중 시설에서의 흡연은 더욱더 엄격한 시선으로 아무래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도 있는가요? 네, 그래서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4항에서 위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뭐 다음 각 호에 하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으로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이 경우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고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세하게로는 뭐 국회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청사 뭐 이런 공공장소들이 대표적으로 정해져 있고 혹은 이제 6호에서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 7호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뭐 8호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뭐 혹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9호에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 영유아 보호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같은 곳을 지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19호에서는 이제 관광숙박업소, 호텔이나 모텔 같은 곳이 되겠죠. 혹은 이제 상세하게 25호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 대여업소 이렇게 해서 만화방 같은 것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금연구역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해주셨고 필요에 따라서 흡연구역도 설치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인데 요즘에 그래서 전자담배로 또 갈아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전자담배에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관련형 그리고 액상형이 있는데 이런 전자담배는 또 냄새가 별로 이렇게 심하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될까요? 네. 안 되겠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담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된다면 네. 일반 연초와 다를 바가 없고요. 그래서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면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담배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건강진흥법 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 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에서는 담배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는데 1호에서는 관련, 2호에서는 전자담배. 전자담배는 여기 뭐가 포함되냐면 가호에서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나 나호에서는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3호에서는 영화에서 많이 보신 파이프 담배. 4호에서는 엽관련, 5호는 강련, 8호는 물담배, 9호는 먹없는 담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담배를 구분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자담배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닙니다. 다 모두 담배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뭐 말씀에 해당하는 전자담배 쭉 나열해 주셨는데 네. 일반 담배와 다를 바 없이 취급이 되기 네. 때문에 반드시 흡연구역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걸 네. 유념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처럼 층간흡연과 또 담배의 구분 등 담배에 대한 법률적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법률 상식 전해드리는 일상의로 함께 하셨고요. 지금부터는 또 저희 생생법률쇼에서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예전에 좀 이렇게 만나서 사람한테 네. 금액적인 부분이 좀 피해를 봤는데, 네. 금액의 단위가 조금 몇 천만 원씩 넘어가요. 네, 근데 지금 1년째 연락이 안 되고 있고, 네. 마지막에는 그 돈 갚을게, 뭐 벌어서 갚을게라고 하고 연락이 끊긴 상태로 지금 뭐 핸드폰, 그러니까 통신 쪽도 없다고 그러고, 집도 없다고 그러고, 지금 연락이 다 차단이 된 상태예요, 주위 사람들하고도.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사기소중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 말씀하신 분들 다 다르셔서, 그러게요. 여보세요? 예. 잘 듣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차용증을 쓰셨는지 여부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좀 자세한 정황을 알아야 저희가 좀 깊은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지금 옆에 사용증이라는 거는 따로 없고요. 그래요. 예. 왜냐면 그리고 현금을 요구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그래서 이 금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그럼 내가 먼저 빌려줄 테니까 갚아라. 그러면 알겠다. 그리고 돈을 받아가면 또 몇 달 또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다 또 제가 또 수금을 찾으면 다른 건이 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연락을 못했다. 그럼 그거 해결해주면 된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돈 가져가면 또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차를 제 앞으로 살 수가 없어서 제가 현금을 주고 차를 1,600불 정도 주고 사줬는데 명의를 저도 모르게 자기 엄마한테 변경을 한 상태에서 그 차를 1년 만에 팔아버렸어요. 저한테 갖고 온다고 그러고서. 예. 그러니까 그 돈이고 뭐 다 본인이 그 돈 다 가져가고 나서는 나중에는 갚을 거야. 그리고 지금 1년째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1년째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돈 통장으로 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차를 구입할 때 제 통장에서 그 업체한테 갔던 그 내역이랑 녹취록까지만 있고요. 사용처를 그렇게 썼는지 확인조차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마음고생이 되게 심하실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혹시나 뭐 이렇게 처벌이라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님 연결해서 바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옆에서 제가 이제 좀 들어봤고요. 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여쭤보고 궁금해하신 사항을 좀 답변을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이제 금전을 빌려달라라고 해서 남자친구한테 줬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차량 구입 관련해서도 조금 쟁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명의를 남자친구 명의로 할 때 실질적인 소유자는 뭐 전화 주신 분으로 한다,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그 이름을 남자친구 이름으로 했던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차를 구매를 할 때 제가 네.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는 음. 너랑 나랑의 관계가 끝났는데 지금 다 나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본인도 알겠다고 그 부분은 알겠다고 한 거였는데 음. 그러고 나서 차를 가져가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차를 매도한 다음에 네. 보름 만에 엄마한테 명의를 돌려준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네. 모르고 있다가 제가 그거에서 이제 명의 돌린지 모르고 그러고 네. 나서 일주일 때 만난 다음 번호표가 바뀌었길래 왜 번호판을 바꿨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 번호가 이 번호가 안 좋다 사고가 많이 날 것 같다 해서 정직하게 네. 번호를 바꿨다 그까지 얘기했지 명의를 엄마가 바뀌었다는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주차 딱지 문제로 공사 도로공사 전화했다가 그때 명의가 바뀐 걸 제가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봤더니 네. 엄마가 네 앞으로 하면 보험료가 많이 나오니까 보험을 싸게 하려면 명의를 바꿔야 된다서 명의를 바꿨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취등록세 부분을 물어봤더니 네.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돌려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다시 물어봤더니 그게 이제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너 진짜 몰랐냐 했더니 나중에는 제가 고소하겠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자기 통장으로 보험료 환급도 다 받았고 자기가 인감을 띄워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차 그럼 나한테 저당을 좀 해달라. 1년 명의 갖고 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저당을 나도 같이 잡아달라. 지금 저당을 잡아달라 그랬더니 알겠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네. 결국은 1년 만에 그 차를 팔아서 그 엄마가 그 돈을 개인적으로 다 쓰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저한테 돈을 가져갈 때도 엄마가 이제 여동생 혼수 비용을 쓰겠다고 해서 네. 돈을 엄마 통장으로 돈을 입금을 해줬는데 그것도 엄마가 혼수 쓰지 않고 엄마 개인 돈 다 쓰신 거고 지금 얘가 지금 돈을 가져간 거에 대해서 저한테 증빙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합의금도 필요했고 경찰서를 뭐 갔는데 네. 파출소를 뭐 사촌 동생이 잡혀 있어서 갔는데 그러니까 네. 사촌 동생이 아는 오빠가 뭐 성매매 시키려고 해서 도망을 뭐 파출소를 갔는데 네. 거기서 가해자들이랑 싸움이 나서 얘가 뭐 몇 달 때렸는데 얘가 뭐 이제 기부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특수 폭행으로 돼갖고 검찰에 인계가 된다 그래서 합의를 하라고 했다. 그럼 또 400이 또 들어가야 돼서 줬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계속. 근데 저는 하나도 확인되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연락이 안 되니까. 그리고 해결해주고 나면 한 서너 달씩 잠수를 타고. 네. 그리고 또 제 신용카드도 저는 분명히 필요한 생활하는데 필요한 데를 써라 했더니 연락이 안 되는 데를 또 보험이 불러갖고 막 200만 원씩 막 긁고 그 다음에 나타나서는 쓸 때 썼다. 네가 쓰라고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해보니까 6, 7천이 넘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 거는 남자친구가 뭐 아까 말씀하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돈을 빌려달라라고 해서 빌려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빌려줄 때는 남자친구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갚을 생각 없이 네, 본인을 그런 것 같아요. 속여서 왜냐면은 네. 그때 일을 다닐 때는 엄마한테 네. 3월 달까지만 돈을 주면 되고 네. 저한테는 이거 엄마한테만 생활비로 그러니까 재작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년 동안 걸쳐진 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해까지만 돈 3월 달까지만 주면 끝나. 동생이 시집가면 돈 안 줘도 되고 그 뒤부터는 내가 너랑 있으면서 돈을 벌어서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직장 다니면 돈 줄게. 직장 월급 받으면 줄게.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직장을 다닌 적이 없는 거예요. 네, 다닌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왜 연락이 한두도 안 돼서 뭐 회사에 들어가서 있느라 연락이 안 됐어. 뭐 그 기름값은 뭐 출퇴근할 때 썼어.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월급 탔으니까 줘. 그러면 나 월급을 못 받았어. 아니면 같이 사는 기숙사 사람한테 돈을 빌리냐 그 사람들 먼저 가더라 못 줬어.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더니 또 연락이 안 되고 지금은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네. 근데 저는 그 돈은 어차피 이 사람이 줄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나타날 텐데 네. 아예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애초부터.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형사 입건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네. 돈은 일단은 못 받으면 치고. 네. 네. 설명을 드려볼게요.
본인께서 이제 궁금해하신 그 아까 내용의 사기 정확하게는 제일 처음에 이제 금전적으로 피해 본 금액이 뭐 6천만 원 가량 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그 차용증은 당시에 이제 작성은 안 했지만 이체 내역 같은 게 존재한다라고 네, 말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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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더라고. 네, 녹취록도 있어요. 네, 돈 네, 네, 달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했고요. 네, 내가 네, 연락이 네, 안 될 때 저는 계속 문자로 돈 갚아, 다 갖고 와, 빨리 갚아. 네, 이런 식으로 다 문자를 제가 보내고 답은 없는 거죠. 네, 네. 보면서도 저한테만 답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해당 금원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네. 어떻게 기준을 보고 있냐면 그 네. 빌릴 당시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냐 아니면 갚거나 갚을 의사 또는 능력, 갚을 생각 없이 속여서 가져갔냐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었는데 상대방한테 갚겠다라고 해서 빌려갔다면 그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이제 판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내용에 비춰보면 뭐 당시에 직장에 다니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돈을 빌려가서 뭐 이런저런 사고가 났다, 뭐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유로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당시 실제로 그걸 갚을 수 있는 뭐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또 네. 그다음에 실제로 얘기했던 그런 용도 역시 실제로 존재했는지 뭐 누구와 싸워서 뭐 어떻게 됐다라는 게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죄명으로 치면 사기죄,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남자친구한테 사귀는 동안에 명의를 너한테 해주고 만약에 관계가 끝나면 차를 나한테 돌려줘야 된다라는 네. 당사자 사이에 이제 약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네. 일종의 이제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와 유사하게 이제 대법원에서 또 응자됐던 사안에서 그럼 이게 누구의 소유냐와 관련해서 쟁점이 됐었는데 네. 명의신탁을 하기로 당사자 사이로 약속을 했다면 그 등록한 명의자가 아닌 당사자 사이 약속한 사람이 내부적으로는 소유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차량에 대해서 명의로 해주기로 전화 주신 분께서 해서 상대방 명의로 했다가 그걸 상대방이 본인한테 통지하지 않고 몰래 명의를 변경했고 또 이걸 또 어머니 명의로 한 후에 뭐 추후에 뭐 처분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제 구체적인 죄명은 절도에 해당하느냐 혹은 횡령으로 볼 수 있느냐 두 가지는 네. 구체적으로 담당 수사관이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그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가져간 한 6천만 원 상당의 금원에 대한 사기죄 그다음에 그 차량 그 구입 가격 뭐 1,900만 원 정도가 뭐 처음에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대출금은 이제 그 빚 부분은 차량 가액에서 공제될 수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 제가 가액 현금으로 상당 다 줬어요. 네네네 차량 가액 상당에 대해서 이제 차량에 대한 절도죄나 혹은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지고 계신 증거들 뭐 대화 내역이라든지 이체 내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차분히 하셔서 네. 본인께서도 아까 말씀하시기로 상대방한테 돈은 어차피 못 받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형사처벌을 꼭 받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도 요 건을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다만 네.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으로 이제 고소가 이루어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처벌 뭐 되는 상황에 이르면 그때는 뭐 본인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금전을 가족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고 뭐 끝까지 아니 근데 본인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어머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네. 이 어머님 자체도 아들 때문에 이 합의금을 줄 정도는 네. 아니신 것 그러니까요. 같고 지금 어머님도 원래 저하고 만나기로 했었어요. 네. 이거 건 때문에 있어서 작년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네. 그리고 나서 약속 날이 됐는데 그날부터 아예 또 그러니까 아예 연락을 두절해 버리시고 네. 다른 사람한테 아니
아까 걔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 돈은 내가 안 받았는데 입시로 나오신다니까. 애초부터 이 집들은 저한테 빌려간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준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네, 근데 만약에 결혼할 사이도 아니었고 그냥 네. 만나는 사이에서 이 아이가 어차피 돈을 빌리러 다니라 연락을 못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그 돈을 내가 먼저 빌려줄 테니까 너가 갚아. 그때 알겠다고 해서 성행이 된 부분인데 네. 자기는 모르겠고 그 차에 대한 것도 네. 차 탄 건 맞고 돈은 내가 쓴 게 맞다. 음. 근데 차는 네가 사주지 않았냐 이런 식이시더라고요. 네. 라고 그 차를 돌려받기로 했었다. 근데 그건 난 모르겠다. 딱 이런 네. 식이시더라고요 지금.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만약에 들어갔을 때 집행유예를 떨어지면 마찬가지거든요. 얘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왜 얘한테 이제 형사처벌을 꼭 받으면은 제가 민사로도 내가 대충 이렇게 써봤더니 여자한테 나는 어차피 민사해봤자 내 재산을 다 네. 일을 다녀도 내가 내 앞으로 통장 안 만들면 되고 네. 내 앞으로 돈 안 받으면 되고 내 앞으로 차 안 사는데 그렇게 나는 줄 게 없으니까 나는 걔한테 갚을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의도적으로 이제 안 갚을 건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렇게 형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확실치가 않으니까 제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해도 변호사님들도 다 인신 왜냐면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이거가 될지 안 될지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이제 연인 관계는 이제 아예 끝났으니까 저는 이제 하는데 그 당시는 연인 사이였다라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떻게 연인 사이가 1년에 한두 번 연락을 할까 말까 하냐. 연인 사이를 볼 수 없다. 얘는 돈이 이 사람은 나타나서 돈이 해주니까 그때는 알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리고 뭐 하고 등록해서 이게 해결되면 또 연락이 없고 어떤 핑계도 또 잠수를 타니까 이거는 계획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본인이 갖고 계신 자료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변호인을 선임해서 고소대리인 이게 본인이 그냥 단독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셔서는 이제 뭐 이런 아까 본인이 걱정하셨던 부분을 소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그거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이런 경우는 혹시 제가 네. 이 아이만 걸지 않고 그 엄마까지도 같이 걸 수 있는 상황인가요? 만약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절도나 횡령과 관련해서 그 어머니가 그걸 알고도 도왔다. 만약 그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면 공범 혹은 방조로 인정될 수도 있으니까 그 지금 단계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는 고소 진행 경과에 따라 상대방 본인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사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라 상대방이 어떻게 소명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그 내용도 충분히 그럼 네. 그 모자를 같이 고소장에 넣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얘만 단독으로 그냥 얘는 그냥 뭐 그 엄마는 네. 그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사준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끝나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그걸 제가 그걸 둘 다 넣으셔라 아니면 이제 하나만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어쨌건 간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항들에 대한 정황이라든지 그 후에 상대방의 대응 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차분히 그 고소장에다가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뭐 상대방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다라는 부분을 소명을 잘 하시면 본인께서 이제 원하시는 사항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럼 보통 이런 사기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금액이 크지 않는 한은 집행유예를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형이 나오게 되면 얼마 정도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형이 이거는 뭐 1년 나옵니다, 3년 나옵니다, 집행유예입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리고 그 남자친구라는 분이 지금 1년째 연락이 두절이라고 했잖아요. 고소장을 제출을 해서 고소장 제출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담당 수사관이 연락했는데 담당 수사관 연락도 안 받는다. 그리고 막 도주를 했다.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도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상대방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실은 이게 이런 관계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해가지고 범죄 자체가 아니다라고 소명을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지금 현재로는 한참 먼 얘기예요. 지금 심지어 지금 고소장도 제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고소장을 제출하면 그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진술을 할 거고, 피해자 진술을 하고 나면 피고소인을 불러가지고 담당 수사관이 조사를 할 거고,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뭐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 그럼 만약에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네. 고소장 제출도 저도 출석해서 다시 진술을 하는 그럼요. 건가요? 피해자 진술을 하셔야죠. 아, 그러니까 앞으로 최고 단계가 진술. 앞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하신 것처럼 고소장 제출하면 바로 뭐 판사님이 징역 몇 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수사 단계 거치고 나서 검사님이 이제 기소하고 나면 비로소 형사 재판이 열려서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또 뭐 진행하는 방어하는 거에 따라서 선고 날짜가 정해지고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게 길어지나요, 이것도? 어떤 게요? 보통 민사는 뭐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오래 걸리죠. 형사는 지금 최소한 기한이 딱 네.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기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잘 차분히 정리하셔서 본인께서 네. 억울하신 부분에 대해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차분히 증거 자료들 지금 갖고 계신 거 잘 정리하셔서 변호사님하고 고소장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게 지금 현재로는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뭐 지금 어느 정도 답답한 게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통화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또 알아보신 것 같고 너무 억울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제가 일단 네. 그냥 저는 그냥 그 상태에서는 네네. 그 사람이 너무 좀 안쓰러워서 저는 음. 그렇게 하고 제가 또 도와줄 입장인데 저도 저대로 대출을 받아서 막 하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거의 3년을 대출을 갚다 보니까 제 생활이 전혀 안 되니까 그 너무 억울도 한 거고 네. 예. 제가 생활이 어쨌든 전혀 뭐 할수 있는 게 안 지금 되니까. 사실 이제 법적으로 저희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고소를 할지 말지 일단 본인이 좀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변호사 선임도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변호사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잘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셔가지고 변호사 선임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실행에 옮겨보시면 어떨까 이런 마무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아이고,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일단은 뭐 괘씸하잖아요. 네. 이렇게 그냥 고소라도 해야 마음이 풀릴 것 같은 이 네. 사연자의 그 마음이 네. 막 전해졌는데 이런 경우 진짜 허다합니다. 저희 생생법률쇼에서도 네. 워낙에 많이 다뤘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연인 관계든 뭐든 돈 관계에 있어서 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그 사연자분께서는 비교적 잘 정리를 관계에 대해서 해두신 것 같아요. 금전을 차용한 시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경위라든지. 그래서 사기로 만약에 고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고의를 결론적으로 고소인 쪽에서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차분히 정리 모아두셨다가 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2019년 6월 의류 매장을 하려고 강남에 상가를 임차했습니다. 건물주와의 임차 계약 조건은 보증금 5억 원에 차임 1,0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4년으로 정했는데요. 다행히도 작년부터 저희 매장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주 온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에게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겠다고 했는데요. 건물주는 저와 같은 고액 보증금의 임차에는 상가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계약기간 4년이 끝나는 올 6월에 나가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론 계약갱신 요구권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2019년에 계약을 한 저는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 건가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내용을 보니까 이 장사가 잘 돼서 계약을 연장을 네. 하려고 했더니 건물주가 지금 갱신을 거절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고액보증금을 내는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지금 네. 건물주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예요? 네. 네. 일부는 반은 맞는 얘기고 반은 틀린 얘기일 수 있어서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드릴 거긴 한데 네네.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서 심의를 거쳐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 금액을 뭐라고 시행령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뭐 물가 변동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구체적인 걸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시행령 제2조 1호에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상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예외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 9억 원과 정하는 환산 기준이 또 하나가 정해져 있는데 네. 월세에 대해서는 곱하기 100을 해서 합산한 금액을 환산 보증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안에서는 지금 보증금이 5억 원인데 월 차임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럼 환산 보증금은 15억 원에 해당하시는 것 같고 네. 따라서 이제 고액 보증금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주장하는 게 맞네요. 그래서 네.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네. 그럼 나가야 되냐는 네네네. 아닙니다. 또 그건 또 아닙니다. 달라져요. 네, 얘기가. 왜냐하면 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서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네. 3조, 10조 1항, 2항, 3항 본문 기타 몇 개 조항들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 예외에 따라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일부 조항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포함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계약 갱신 요구권은 제가 말씀드린 10조 1항, 10조 2항에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연자분은 고액 보증금에 해당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갱신 요구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게 결론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잘 보시고 네, 그럼요. 또 그렇다고 답이 없는 것도 아닌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만약에 법 개정 전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네. 계약 기간 5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네. 이러면 너무 또 애매하지 않나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도 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예, 사연자분에게 말씀하신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일단 알고는 계신 것 같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네.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아, 왜냐하면 부칙에서 종전에 5년으로 정했던 게 맞아요. 근데 부칙이 개정된 시점은 뭐냐면 2018년 10월 16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사연자분은 당연히 그 이후에 체결하셨기 때문에 10년 적용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 이전에 5년 계약을 맺으신 분이 물어보신다면 그 경우에도 부칙에서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전에 5년이었더라도 갱신됐기 때문에 10년으로 연장된다. 따라서 현재 그 임차인 분들은 10년이라고 기억하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상담자께서는 건물주에게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연자분은 고액 임차인이시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을 갖고 계시거든요. 따라서 건물주한테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시면 되는데 그 방식은 문자로 하셔도 되고 정말 이게 고액이고 또 큰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통은 내용 증명으로 발송해서 그 날짜를 확정해 두시면 향후 분쟁이 생길 경우에 입증하시는데 훨씬 용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입증할 만한 그런 것들을 잘 네. 모아두셔야 또 네. 용이하시다. 자, 일단 상가 계약을 할 때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될지요. 네. 정말 꼼꼼하게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 사연자분의 경우는 계약 갱신 관련된 부분은 비교적 명확해요.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보통 더 많이 분쟁이 생기는 건 원상복구 범위와 관련해서 특히 가장 분쟁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형사항 이외에 어떤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
이 밖에 특약 사항들은 계약 체결 시에 꼼꼼히 정해두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네. 설명 보통 드립니다. 아, 이거 되게 네. 좋은 팁이네요. 보통은 이제 원상복구 범위 때문에 네.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특약에 반드시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네. 기재를 해 두시는 걸 추천해 네.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또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바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20대부터 사업에 뛰어들어 다행히도 지금은 사업을 크게 일으켜 그동안 재산을 꽤 모았습니다. 남들 보기엔 걱정할 거 없어 보이겠지만 저는 사실 부모님이 걱정입니다. 아버지는 제게 경제적인 지원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뿐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제게는 늘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겐 늘 미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이 제 아이들과 아내를 괴롭힐 게 뻔합니다. 아이들에게 보호막이 필요한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라는 사연인데, 아이고, 제가 그래서 다시 사연을 봤어요. 아니, 네. 이분이 지금 뭐 이렇게 시한부신가 네. 뭔가를 이렇게 지금 병이 네. 있으신가 했더니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데 네. 갑자기 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이런 생각을 지금 하실 네. 정도로 많이 괴로운 상황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뭐 가족의 지나친 금전 요구 때문에 너무 괴로운 상황인데 네. 변호사님 이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사연처럼 과도한 뭐 가족들의 금전 요구로 인해서 뭐 고통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사연자분 같은 경우 이제 부모님하고 형제들로 인해서 조금 고통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지금 현재 40대 중반의 가장으로 배우자도 있으시고 당연히 또 네. 배우자가 있으면서 미성년 자녀들과도 함께 살고 네. 계시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네. 부모의 지나친 금전적 요구를 무조건 들어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예.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 뭐 부모님이나 뭐 친지 등한테 호의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뭐 다툼도 벌어지는데 적정한 부양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응해야 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사실은. 자, 그 법률상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요? 네, 민법 제 975조에서 부양 의무와 생활 능력이라는 표제하에 부양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네. 성년이 된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해서 생활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 의무를 지게 되고 이걸 2차적 부양 의무라고 하는데요. 뭐 참고로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활과 동일한 정도로 부양해야 되는 의무를 진다라고 해서 이건 1차적 부양 의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의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네. 뭐 안 한다고 뭐 철컹철컹 잡혀가고 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부모가 요구할 수 있는 부양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부모 입장에서. 네, 부모가 근로나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음. 자녀한테 지금 성년 자녀한테 부양을 그렇죠. 요구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자, 사실상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본인이 만약에 사망을 하거나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남겨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혹여나 영향을 미칠까 봐 좀 미리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본인이 사망하시는 경우에는 뭐 상속 순위와 관련해서 배우자 그리고 직계 비속 즉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과 배우자가 동시 사망하는 경우에도 직계 비속인 자녀만 남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상속 순위는 자녀만 최선 순위로 받게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사연의 경우는 부모님이나 형제가 성향상 자녀가 이제 미성년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지켜주겠다 혹은 뭐 이렇게 관리해주겠다라는 개입하면서 이제 산일시키는 거, 흩어버리는 거가 걱정되시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호 방안으로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여기에서 본인의 재산 관리인을 미리 지정하고 미성년인 자녀에게 온전히 이행되도록 관리인을 지정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네. 혹은 이제 유언으로 자녀가 특정한 나이, 성년이 되더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뭐 어떤
그 판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0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혼인할 때까지 뭐 기타 등등 그런 조건을 붙여서 재산 관리인을 미리 지정해 두면 말씀하신 부모나 형제의 과도한 개입을 자녀에게 하지 못하도록 정해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또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마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단히 네. 좀 마음을 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고민 바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원룸 하나를 월세 주고 있는 임대사업자인데요. 지금 세입자랑은 계약한 지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입주 후 5개월 정도 됐을 때 급전이 필요하다며 보증금에서 1,000만 원을 빼달라고 해서 빼줬는데요. 이후 5개월째 월세와 관리비가 미납인 상태입니다. 전기료도 내지 않아서 얼마 전 한전에서 단전 통지서까지 온 상황인데요. 제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고 집에 자주 찾아가 봐도 집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밀린 월세와 관리비가 부담됩니다. 이럴 땐 계약 해지밖에 답이 없는 걸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임대를 주고 있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그러니까요. 잠적해버리면 너무 곤란하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나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그리고 실무 경기가 좋을 때는 좀 덜한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네. 전반적으로 이제 실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월세를 미납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일방적으로 잠적하는 사례도 최근에는 좀 심심찮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개월 동안이나 이제 관리비와 네. 월세를 내지 않았다면 금액이 꽤 될 텐데 그럼 네. 계약 해지도 가능한 건지요? 네, 민법 제 640조에서 차임연체와 해지라는 표제하에 공작물 임대차에 대해서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때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민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특약사항이 보통은 임대차 계약서에 뭐 3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차임연체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임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답답한 게 연락이 네.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랑 네, 또 계약 해지를 만약에 했어요. 네. 그런데 임차인이 연락이 안 된다면 네. 원룸에 있는 물건들을 또 어떻게 네, 처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계약 해지도 원래는 통지를 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이제 도달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상대방이 이제 연락도 안 받고 잠적하고 또 더군다나 주소지는 지금 세입자가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서 법원의 신청을 통해서 공시송달을 통해 해지 통지를 하실 수 있고 오히려 보다 실무적으로 간명한 거는 어차피 그 임차인의 연락이 안 되고 임차인의 짐을 꺼내야 하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꺼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명도소송이라는 소송을 해야 되고 명도소송과 동시에 해당 소송에서 해지 통지를 병행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뭐 특별 송달을 통해 송달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있는 곳이 확인돼서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공시 송달 등을 통해서 절차가 진행되실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절차에서 명도를 통해 공시송달 그리고 집행관을 통해 처리하셔야 된다. 그게 가장 법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네, 이렇게 명도 소송까지 또 알려주셨는데 네. 밀린 관리비와 전기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또 보증금에서 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공제하고도 미납 차입이 더 큰 경우도 있을 네.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집주인이 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도 미납된 차임이 있다. 그럼 이제 집주인이니까 누군가한테 내는 건 아닐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관리비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될 그러니까요. 건데 보증금에서 보통 이제 담보하고 있는 부분이 미납 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보하고 있고 만약에 그 집주인이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관리비나 전기료 등은 세입자가 납부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네. 대신 낸다고 하면 그건 이제 대납, 대위에 해당하고 그에 해당 금원 상당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임차인한테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원에 대해서는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네. 뭐 사실 월세 같은 경우 집주인이 어디 그렇죠. 내는 게 아니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관은 없지만 네. 관리비나 전기료 같은 경우 네. 그게 아니니까 네.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나중에 민사로 네. 다시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 미리 네. 내놓고 내가 대납을 네. 한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렇게 미납 월세 미납 같은 걸로 골치 아픈 우리 임대인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런 분쟁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음, 감정적으로 처리하시다가는 다시 더 큰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차분히 대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렇게 좀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네, 이게 그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감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네. 정말 이성을 그럴 때일수록 차리고 네. 차분히 대응을 하셔야 네.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네. 결론을 내고 자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률 상담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7-8295번 그리고 법률 상담 법률 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법률 상담 통해서 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이메일로도 사연이 길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송득범 변호사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